저번에 문장성분 다 했는데 기억나시죠? 응? 내가 많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뭘 물어볼 거냐? 관용어 같은 경우는 표현 방식이 세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명사를 꾸며줘요. 표현 방식이요? 그건 기능! 표현 방식이 뭐였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앞에 아니 명사 앞에 있어요. 명사 더하기 의. 그래 하나야. 일단 또 하나 했고 두 개 남았어요. 용언 더하기 관용. 용언에 뭐까지 넣어야 되죠? 용언의 어간 더하기 관용 사용어. 그쵸? 하나 더. 여기 시연이 저번엔 그거 있잖아. 문장 성분만 했잖아. 맞다. 그 지금은 뭐야? 견문장이지. 견문장. 그것만 수다닥 하고. 정말 잘해요. 어? 정말 네가 명사절이 제일 어렵다며. 명사절이 견문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저는 서술절이 제일 어렵던데. 서울절이 어렵다고? 아니, 서술절이 그 문장 예시가 나왔을 때 구분하기 힘들어. 코끼리는 코가 길다 뭐 이런 거? 나머지가 제일 쉽고. 부사절이 어려워요. 초콜릿 되게 좋아하네. 자, 우리가 문장 성분은 이미 끝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사어 같은 경우도 표현을 이제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수식하는 범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뭐 있었어요? 뭘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어는 표현 수식 범위.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나 전체, 관용어나 관용어, 체험 빼고 다. 용언. 용언을 꾸며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분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우리가 앞에 나올 이제 견문장이나 혼문장 요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서술어 자릿수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볼 건데 뭐 혼문장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걸로 따지냐? 어떤 기준으로 하냐?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뭐 한 개가 있으면 혼문장, 두 개가 있으면 뭐 견문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은 여기서 견문장 같은 경우 특히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한 개처럼 보여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어진 문장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대등과 뭐 종속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 졸라 쉽죠? 뭐야? 구분하는 방법 알고 있어? 그 앞에 뒷문장이 그쵸, 순서! 봤을 때. 순서를 바꿔보면, 그죠? 그러면은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죠?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 그죠? 자, 거기 보면요. 뭐 나는 떡을 썰고 철수는 글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쵸? 큰 의미의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요거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 하지만 진짜 내가 좀 한 번 더 하면 극대노할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 보시면요.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바꿔보시면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라고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순서를 바꿔보고 의미 변화가 없으면은 대등하다. 그럼 종속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가 와서 소풍을 가지 못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봐요. 소풍을 가지 않아서 비가 왔다. 뭐 기우제 지내? 얘 뭐 날씨의 악마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요렇게 바꿨을 때 의미 변화가 있으면은 종속적인 문장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에피타이저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자, 요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건데 여기 있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야? 명사절이죠? 뭐 명사절, 그죠? 근데 이미 준화는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제가 그때 어떤 어미가 온이냐에 따라서 요거 절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있죠. 전성 어미를 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하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뭔데? 자,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어요. 뭐형 어미를 기억하자. 뭐뭐형 어미를 기억하자. 그럼 명사절은 무슨 어미? 명사형. 그거요. 명사형 어미. 자, 그 전에 우리가 형 어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형 어미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품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어미예요. 특정 품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뭐야? 명사형 어미면 명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형사형 어미면 관형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고. 걔네 역할이 뭔데? 자, 명사의 역할이 뭔데요? 옆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은 뭐야? 관형사. 치원을 수식해주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부사형 어미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 뭐야?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한다. 이거였잖아.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품사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품사가 따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럼 다시 이걸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 명사절을 보시면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요.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서 헷갈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이런 기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명사절이 어려운 이유. 기능이 많아요. 자, 거기만 보셔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등이 가능하다. 여기 있죠. 자, 이것만 해도 주어, 목적어, 관용, 부사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관용어랑 부사어랑 관련되는 거는 관형절, 부사절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는 명사절의 대표격이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나는 비가 왔음을 뭐라고 돼 있냐? 알고 있다. 자,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적혀 있으니까 여기 요 나누기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어 서술어 관계로 뭐 있어? 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비가 왔다.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비가 왔음을로 나눠주시는 것보다 비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기에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들어갔죠. 자, 근데 명사절의 특징은 뭐냐? 명사형 어미가 들어서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조사. 그럼 여기서 이 조사가 붙은 부분이 뭐야? 을이죠. 이 을은 뭐야? 무슨 조사라고 해요?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럼 얘는 이 명사절이긴 한데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 명사형 어미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음식을 먹기 어렵다. 자, 요거는 아마 요렇게 지금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죠? 얘가 주어져. 얘가 서술어고요. 그리고 여기로 봤을 때 여기 자체도 뭐야? 음식을 먹는다. 주어져. 주어 서술어 나왔죠. 그죠? 음식을 주어요. 정확히는 나는 뭐야?
누군가가 생략이 되었겠죠? 그럼 목적어랑 서술 아니에요? 주어 서술어로 나올 수는 있잖아, 그치? 뭐 음식을 먹다잖아. 누군가가 음식을 먹은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꼭 주어 서술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을이 붙어 있는데 주어에. 생략됐다고. 생략됐다고. 응. 그럼 여기 그래 굳이 그래 나는 이 음식을 먹다. 나는 음식을 먹다. 그 음식 빼도 나는 먹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응,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저 주요 음식물이 주어라고요? 아니라고. 생략됐다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음식을 목적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자체의 절은 이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여긴 여긴 주어가 조사가 안 나온 거지. 들어갈 수도 있지.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 음식을 먹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되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명사절 같은 경우에 워낙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방금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먹기가 어렵다라는 서술어고. 됐어요? 이 먹는 것 자체가. 되니? 그 다음에 그 밑에 말고 위에 두 번째 거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있어요.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너 남쪽으로 떠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명사절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조사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조사 따라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아니요. 여기 부분 꾸며주고 있죠. 겨울이 오기 한 다음에 남쪽으로 떠난다를 꾸며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이라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여기 체온 있잖아, 그치? 맞아요? 맞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고 조사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조사는 아마 늘 거지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막말로 여기에다가 뭐도 넣을 수 있어. 겨울이 오기도 전에, 그죠? 오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되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이거 은근히 많이 어려워해서 빨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할 수 있을 때. 부분이 있는데 응. 그 원래 관용어에는 조사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관역도 조사. 그 관용 붙잖아요. 아니 봐봐. 관용어에는 조사를 붙일 수 없다.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얘가 관용어야? 관용어 역할을 한다면서요. 내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데 같이 얘가 관용어라고 한 적 없잖아. 그 역할만 관용어인 거고 그렇지. 나머지 속성은 명사절이죠. 그렇지. 그 속성은 명사인 거죠. 명사절이지. 명사는 아니지. 명사절이라고.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인데 그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뭔가 좀 카오스 같고 약간 정리가 안 되시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요. 명사절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명사형 어미 음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라는 게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른 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다른 관형절이나 부사절 같은 경우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명사절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는 기능이 이런 거라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야. 지금 이거랑 좀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해됐어요. 요거 따로예요.
명사절은 명사형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미가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 뒤에 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명사절 자체가 하는 기능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의 표현은 명사형 어미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성된 이 명사절의 기능은 이런 거라고. 오케이? 서서 주다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명사절이 명사 아니야? 뭐? 명사절이 명사 아니야? 명사절은 명사가 될 수가 없지. 왜 그러니? 야, 명사는 품사지. 명사절은 문장이지. 그치? 문장 수준이야. 그 정확히 말하면 절이고 그렇지만 다르잖아. 봐봐. 이 얘기들을 품사는 단어. 뭐라고? 품사는 단어. 그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명사라고 쳐. 그러면 오기가 명사야? 이게 품사 뭔데? 명사. 명사가 아니라고. 명사절. 그러니까 오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품사? 서술어. 에? 품사가 뭐냐고? 서술어. 아니 품사 서술어는 문장사. 동사야. 엄마 보고 싶다. 동사. 이게 여기 왜 동사예요? 오다에서 오다에서 오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오기? 명사처럼 보이는 거지 명사는 아니잖아. 용어의 어간에 붙어.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모형 어미는 특정 품사의 역할을 부여해주지만 품사 변경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얘 명사로 볼 거예요? 얘 명사예요? 뭐예요? 동사죠. 얘는 뭐야? 그럼 뭐야 얘는? 동사야? 목적어 말고 품사 물어보는 거냐 품사. 얘 뭐야? 품사. 명사. 얘 명사죠? 여기 품사는? 지연아? 동사. 그래 방금 너네가 여태까지 물어본 게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잠을 잠에서 앞에 있는 잠은 명사고 뒤에 있는 잠은 동사인데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명사처럼 보이는 거야.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명사절이 된 거죠. 얘가요? 그게요. 얘가요? 잠을 잠이. 야 아니 얘 명사절 아닌데? 아니 잠을 잠이 명사절이 된 거죠. 얘 명사절 아니라고. 잠을 잠이. 이게 명사절이 아니잖아. 얘 지금 명사절 얘기한 거 아닌데? 지금 품사 얘기한 건데. 아니 니네가 자꾸 이거 헷갈려 하니까 이거 뭐 명사절이 명사냐고 물어보니까 나 지금 뭐라는 건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걸. 근데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했고 여기 다시 들어왔는데 왜 도돌이표가 됐어? 아니 그러면 엄마 보고 싶다. 그럼 저 잠을 잠은 뭐예요? 아니 이거는 니네가 이 오기를 명사로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품사 설명을 다시 하려고 이 얘기를 다시 한 거고요. 명사절 제대로 안 되며. 그럼 명사절은 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정말 아니 그걸 그 예를 들려고 영사절은 이걸 얘가 명사절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잠을 잠은 그냥 문장이에요. 절이 아니고 그냥. 아니 그냥 니네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 근데 저는 저게 뭔지 궁금한데요. 나는 안 궁금해 이 새끼야. 아니 궁금해. 질문이에요 질문. 몰라 꺼져. 뭐예요 저게? 명사절은 아니죠? 아니 근데 그냥 아니 그냥 문장인데 그냥 문장에 명사형을 왜 붙여요? 그니 뭐라고? 아니 저 잠을 잠에서 저 잠 밑에 미음 있잖아요. 음. 자 다에다가 다 빼고 그 어간에다가 명사형 없는 미음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명사형 의미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사절은 아니야. 그럼 저건 뭔데요? 저건 그냥 내가 예를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따지면 뭐예요? 그냥 얘는 서술어지. 그냥 명사절이다 아니면 그냥 문장이다.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엄마 보고 싶다. 명사절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예. 아, 제가 맞춰볼게요. 손 아프다.
너네 편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상대 높임 안에 간접 높임이랑 직접 높임이 포함된 게 아니죠. 따로따로 있는 거죠.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주체 높임. 그쵸? 주체 높임. 기체 높임이나 그러니까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게 간접, 직접이 나오는 거고 네. 상대는 간접, 직접이 없어. 상대는 격식체, 비격식체. 그러면 객체 높임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객체 높임에도 뭐 간접 높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주체 높임만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네. 명사절 문제? 그러면 주체 높임의 응. 종류 안에 간접 높임이랑 직접 높임이 있는 거예요? 응. 아. 주체 높임 하위 갈래야. 근데 저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지금 말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볼게요. 뭔데? 이거 자네가 이 사람의 스승이 적군 있잖아요. 응. 그러면 자네가 이 사람의 스승이 적군이면 자네가 스승인 거죠. 아, 이게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주체가 하나보다 낮거나 같지만 청산보다 앞전법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니 선생님이 이거 그러니까 주라고- 자네가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네라고 했으니까 나보다는 아래야. 근데 이 아래가 다 이 사람보다는 높아. 이 사람이 높고 스승의 관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청자는 주체의 제자? 이게 뭔 말이야? 주체가 화자의 제자라는 게 주체는 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주체는 자네지. 주체가 자네. 주체는 자네. 자네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자네가 이거 좀 이따 얘기 다시 하자. 네. 뭐 명사절 문제를 다시 만들어라고? 예. 예를 들어 좀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 말고 중학교 수준. 이거는 하긴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쉬워요. 저딱 이거 쉽다고? 뭐로 한 거야? 이거는 그가 도둑질을 했음 까지가 명사절이고 이가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가 조사 그리고 미음 저 저거 붙어야 음이 명사형 어미 맞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주어 역할 주어 역할? 그럼 얘 주격조사야? 주격조사야 얘? 잠시만요. 그가 도둑질 축적조사 맞아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했어? 이거 물어본 거야. 아니 아닌 것처럼 사실 아닌 줄 알았어. 그 원래 나 특이잖아. 쌤 특이잖아. 자, 그러면 일단 뭐야? 아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갖고 와야 되지, 그지? 네.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명사형어미 여기서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격조사. 주격조사니까 이 명사절에서는 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주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봐봐. 자, 얘는 요거를 판별을 하시려면은 명사형 어미로 판단하시고 여기서 판별을 하시려면은 보통 뭐야? 격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부사가 왜 격조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격조사로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명사형 어미로 판단하셔야 되고 명사절 자체를 찾으려면은 여기에 명사형 어미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려면은 이 뒤에 오는 조사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네. 아유 쉽지 않네요. 근데 저는 그 명사절이 응. 관형어랑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주어랑 목적어로 쓰이는 거는 쉬운데 관형어랑 부사로 쓰이는 건 어려워요. 보통 관용어 부사 아까 관용어 같은 경우는 아까 요런 경우였죠. 요런 경우. 근데 얘가 결국 뭐를 수식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지.
얘가 누가 봐도 주어 같지 않고 목적어 같진 않잖아. 그죠? 네. 이 뒤에 뭐가 오는지를 보면서 얘 역할이 관계가 뭔지는 아셔야지. 그럼 이것도 볼까요? 그 이거 밑에 요것도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 그럼 여기에서 명사절 일단 찾을 수 있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명사형 어미 어디 있어? 기.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얘는 무슨 역할 하는 것 같아? 그래. 동사요? 부사. 부사 역할. 집에 가기 이르지. 이거 가는 거 자체가 이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르다는 요게 요 영어니까. 부분을, 그치? 요 부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쉬워. 방금까지 저희 뭐 했죠? 이해 다 되는 거. 방금까지 저희 뭐 했어요? 근데 여기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것 같아. 아휴, 하면서 저도요. 왜 벌써 지렸냐? 아니요.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완벽해서 지렸습니다. 아, 그럼 화장실 간 동안에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보낼 거야?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명사절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야. 그쵸, 나머지 이지한 편.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지운다 이제. 네, 관형절 해야 되죠, 이제. 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끝나면 다른 것도 존나 쉬워요. 자, 뭐냐? 자, 이제 관형절. 자, 관형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그대로 갖고 가면 돼요. 뭐 갖고 가면 돼? 어반어미. 뭐라고? 어반 플러스 어미. 아니, 미친놈아. 관형사 플러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관형어고요. 관형절은. 자, 우리 명사절 뭐라 했어, 옆에? 명사형 어미가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야? 용사형. 아니, 얘가 명사절의 명사형 어미니까 얘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야지. 아, 이거 정말. 예, 관형사형 어미 들어가면 돼요. 왜는 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자. 자, 그럼 부사절이면은 뭐가 들어가면 돼요? 부형사형. 부형사형은 뭐야? 관형 뭐 보는 거야 지금? 부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시면 돼? 각각 해당하는 형 어미를 외우시면 된다니고요. 이지하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수업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건가라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현타 왔어요 지금.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의 갑자기 닭게장이 먹고 싶더라고 엄마를. 아무튼 자, 관형사형 어미는 그럼 뭐가 있었냐? 뭐 는, 던 이렇게 있다고. 우리 요것만 아셔도 뭐 다른 건 다 잡밥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관형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관계 가면 돼. 그거 좀 이따, 아니, 그것까지 필요 없어. 아니, 여기 나와 있길래. 내가 모르게 사진을 꾸며주는 거냐.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자, 여기 보는 꾸며주고 있으나,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찾아야 돼. 어디 있어? 응. 여기 있네. 내가 뭐 하는.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요거겠죠. 니은이겠죠. 내가 뭐. 아, 그러네. 뭐을 다가. 내가 뭐는 그러면은 사진이랑 꾸며주고 이유만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뭐라고? 내가 무은이 사진을 꾸며준 게 아니라 무은에서 그 니은이 사진을 꾸며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저기 저 니은 있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저 은 밑에 있는 니은이요. 저게 사진을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 내가 뭐는 왜 그러면 뭐? 그러니까 내가 모은 전체가 사진을 꾸며주고 그거를 관형형으로 만드는 게 의미예요. 그렇지. 오 선생님 나 시원이면서 독특한 것 같아. 저 대신 수업하세요. 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난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었어. 이게 얘는 알아들었어요. 너랑 비슷한 이제 나이니까 이제 공감이 되나 보지. 저는 늙어서 그게 안 되나 봐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해줄게요. 자,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요거를 기준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야. 요걸 기준으로 갖고 가시고 대신
명사절과 다르게 얘들은 뒤에 조사가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겠죠. 그죠? 네. 거의 없으나 물론 보조사 같은 그거까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뭐나 얘기해주세요, 보세요. 어? 그거까지 얘기해주면 고등학교 뭐 이상해.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은는 도만요. 알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어미든 뭐든 접사든 그 뒤에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관념절 이렇게 못 보잖아. 그쵸. 뭘 봐야 돼? 얘가 진행하는 역할이 뭐지만 알면 돼. 보조사가 관념절에 붙을 수 있어요? 아니죠. 붙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조사는 조사 옆에도 붙을 수도 있고 어미 옆에도 붙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아 진짜 그게 제일 싫은 거 알아? 궁금한 거 힘들어. 뭐야? 예를 들어서 어서 얘를 생각해주세요. 3, 2, 1, 땡. 힘들어. 아니 나 갑자기 이거 생각하면 나 지금 내 똑딱이 온다고 똑딱이. 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까먹었어. 아니 그렇게 아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사가 그럼 그냥 보조 설명 안 할래. 아니야. 없다고. 보조사가 관념에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다는 거. 어디에든 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든. 보조사는 어디에든 붙을 수 있어요. 응. 그럼 서술어에는요? 서술에도 붙을 수는 있지. 어떻게요? 은는 도만이 어떻게 서술어에 붙죠? 이것은 내가 본 사진이다는 응. 이렇게 돼서 그것도 나쁘진 않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는 뭐 축구를 원래는 축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이제 막 문장이 더 이어지거나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구를 뭐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나는 축구를 했지만 지만이 보조사예요? 농구는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지만이 아니라 만만 봐야 돼.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지 자체가 지 않다 부정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뭐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럼 보조사는? 지안이가 누? 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근데 알았어. 그러면 보조사는 모든 틈사에 다 붙을 수 있어요? 보조사는 그렇죠. 근데 뭐 크게 뭐 문제에서 뭔가가 쓰일 일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3이어도 아마 나올 일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겁니다. 알아놓으면 좋을 수 있죠. 알아놓으면은 안 좋아. 그러니까 뭐 헷갈리기만 하니까 안 헷갈려요.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네. 응. 이게 뭐지 근데? 뭐가? 너무 궁금한데. 빨리 설명해 주세요. 뭐 관계관형절 그거? 네, 동격 관음절이 뭐죠? 이거 고3 건데 너 고3 거 하려고 벌써?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어이 짜증나네 갑자기. 원래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궁금함이 상담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걸 궁금하니까 상담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일단 요것만 볼게요. 네. 이거랑 아까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것도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가 관형절이라는 거야? 따뜻함. 요거 하나죠. 근데 보면요. 원래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어야 되는 구조라고 했잖아. 절이 그쵸? 근데 얘는 주어가 없죠. 생략됐네. 생략된 거예요. 그럼 원래 주 문장이 두 개잖아.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봄이 따뜻하다. 랑 봄이 왔다. 그렇지. 봄이 왔다. 그래서 봄이가 똑같으니까 약간 분사구문처럼 분사 몰라. 나 영어 몰라. 자, 아무튼 여기 이게 생략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관계관형절이랑 동격관형절이 자 뭐냐면요. 얘는 관계관형절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나 아니면 어떤 목적어 생략이 돼요. 근데 동격관형절 같은 경우는 그게 생략이 안 되는 거야. 객관적인 기억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듣지 말겠지. 이거 어려워. 이거까지 할 필요 없어. 근데 에?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봄이 따뜻이랑 따뜻 중에 뭐가 그거예요? 뭐가? 뭐가 맞아요? 무슨 말이야? 둘 다 허용되나? 뭐가? 그 맞춤법에서 봄이 따뜻이랑 따뜻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따뜻이 맞지? 아 그래요? 어. 근데 따뜻도 됐다고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럼 어디서 본 거야 대체? 따뜻하다가 원래 원형인데? 그거 뭐지 뭐 그거 두 개도 막 자주 쓰는 거 허용되고 막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그걸 나한테 들고 와. 나는 몰라. 지금은 그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응. 그러면 이게 관형절이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서 절이 안 됐지만 절인 게 그러니까 주어가 그러니까 원래 주어랑 서술어의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잖아. 그렇게 생략이 된 게 관계 관형절이었고, 근데 그 밑에 같은 경우 뭐 동격 관형절 같은 경우는 주어랑 서술어가 다 있잖아. 그치? 네. 보여? 그 B 부분에 서진이 밥을 아, 먹은 네. 이거 서진이 밥을 먹다라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가 있잖아. 그죠? 무슨 말이 알겠어? 네. 이것까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두면 좋죠. 언니만 너무 쓰고 뭔 있어.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서 그냥 여기 부분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요 정도의 느낌만 딱 받아가시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느낌 이미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 그 느낌을 먼저 받아가는 게 제일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뭐 더 물어보신다는데 뭐 이렇게 소수절이 제일 헷갈리는데 소수절이 제일 헷갈려요. 왜냐면 팁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팁. 팁? 여기 팁이 제일 긴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르셨죠? 뭔 소리야? 뭔 소린가 했는데 어려우니까 팁이 막 생기는 나는 거죠. 네가 뭔 소리를 한 거야? 도사절. 어려워라. 어려운데 재밌어요. 약간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쌓일 것 같아요. 야 극찬 아니야? 그거 약간 아, 근데 됐지? 요 정도 느낌은 받았지? 네. 받았어?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부사절로 넘어갈 때는 부사절도 마찬가지 뭐라고? 사용함이 그죠? 뭐랑 연결? 부사형 어미랑 연결시켜줘야 된다. 네. 네? 네. 어디에? 뒤에다가 부사형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아마 거기에 뭐라고 나있니? 뭐 개, 이, 도로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쵸? 뭐 개, 뭐 이, 개이? 개, 이에요. 개라는 게 있고 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죠? 개이 아니에요. 날 보지 마세요.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은 있으시지 않나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이가 있다고요? 남자 있으시죠? 남자 있으냐고요? 여자도 많잖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다는 얘기가? 그쵸. 미치겠네요. 저 같은. 너 같은 뭐? 너 게이라고? 저는 내시겠죠 하면은. 너가 남자일 수도 있잖아. 자, 아무튼 자 여기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생은 뭐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위와 상관 없이 그 뭐라 되냐? 얼음을 먹었다. 자 일단 이 문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 서술어 그저 어디 있었어요? 동생은 먹었다. 뭐 물론 얼음은 목적어야 되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주어 서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있네요. 그죠? 추위와 상관없다. 그죠? 추위와 상관없다. 여기도 주어 서술로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얼음을 꾸며주고 있어?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어? 먹었다. 얼음을 꾸며주고 있어? 먹었다. 너 왜 그래? 부사하니까. 네? 너 왜 그래? 자꾸 K가 보여?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여기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대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된다? 앞에 있는, 부사형 어미.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또? 그 추위와 상관없이 해서 주어는 없죠. 상관없다는 동사고 추위와는 그 추위와 같은 여기서의 와는 뭐냐? 접속조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부사가 필수 부사 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접속조사는, 그러니까 와는 필수 부사어가 있기도, 필수 부사적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네. 거기 또 나와. 아까 얘기했던 접속조사도 나와. 와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부사어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쟤 주어죠. 아, 진짜? 추위에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추위가 상관없다. 추위는 상관없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는 같은, 오히려 이거 그거 같은 경우는 보조사죠. 주어인데 와는 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눈이 부시다라는 주어 서술어 구조가 있죠? 근데 얘가 어디야? 푸른을 꾸며주는 거야? 날을 꾸며주는 거야? 푸른 날. 푸른을 꾸며주는 게 맞겠죠? 눈이 부시게 푸르다잖아. 눈이 부시게 날이다. 이거. 눈이 부신 날이구나. 아, 그렇게 할 거면은 관형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왜? 어? 왜? 뭐 약간 뭐 힘세고 좋은 아침 막 이런 느낌이었어? 응. 아니 뭐 장군이 응. 진격하라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되는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 지위가 안 된다고? 장군 지위가 안 된다고? 장군 뒷이. 지위가 안 될 것 같아? 할 수도 있잖아. 왜 그래? 나는 브레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책사 같은 느낌으로 아니. 진격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닌 것 같아. 제군들 근데 약간 힘세고 강한 이게 아침 되게 중요한 역할. 어? 배 저어주시는. 배 저어준다고? 왜 배 젓는 게 어때서? 이듯이 영화에서. 아 순신형이랑 하면 뭐 영광이지 뭐.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자 잘 자라도록 뭐야? 거름한테 꾸며주는 거야? 주었다 꾸며주 그 주었다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밑에 그는 나와 다르게 공부를 못한다. 야 공부를 꾸며주냐 못한다를 꾸며주냐? 못한다. 그렇지. 나와 다르게 공부가 아니잖아. 나와 다르게 못한다는 거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부사절 같은 경우는 보통 뭐야 용어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어려우셨다고요? 네, 네. 서술절. 근데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봤는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학교는 운동장이 넓다라고 하면은 서술절 안에 문장 맞죠? 서술절 있잖아. 학교는 계단이 많다. 그러면 서술절 안에 문장 맞죠? 맞아. 아니 학교에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이런 걸 쓰는 게 수행평가는 제 작문을 하는 게 수행평가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는 계단이 많다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죠? 얘 이미 주어랑 서술어의 기능 구조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요거 저는 자체가 서술절은 딱 하나라고. 요 학교에 대한 상태잖아. 그지?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맞아요. 그것만 외웠어요. 주어 우리 얘가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죠? 자 이제 요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까 시연이가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서술절이 안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편해. 거기 들어있잖아. 코끼리는 코가 길다. 상태잖아. 코끼리의 상태잖아. 그치? 지희는 목소리가 곱다. 이것도 지희의 목소리 자체가 지희의 상태인 거잖아. 그치?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약하다. 이 친구에 대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됐죠? 근데 이 주의 있잖아요. 네. 보어가 있는 홈문장과 서술절 아는 문장 헷갈리지 말라 했을 때 음. 이게 보어가 있는 홈문장인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건 되다 아니다인 경우만 보어인 거고 나머지 막 넓다 이런 다른 동사인 거는 동사 형용사인 거는 아는 문장이죠? 네. 보어가 들어가려면 되다 아니다 들어가야 되죠. 되다 아니다 말고 보어가 되는 것도 없어요. 보통 없어. 힘드시죠? 자, 뭐 벌써 끝이야? 얘네들은 이해 안 한 것 같은데? 저 이해 됐어요. 됐어요. 저 서술절. 빨리 그냥 떼달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확실합니까? 아니,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그거 안 돼. 뭐 이제 굳이 내달라 하니까 지안이 오늘 좋아요. 지안이는 뭐예요? 욕할 수도 있어. 지안이는 욕할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다리가 짧다. 아니에요. 아니 178이야. 다리 길어요. 쌤보다 다리 길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나와 여기서? 쌤보다 키 크잖아요. 아니 그게 왜 나오냐고. 야 내가 다리가 더 길 수도 있잖아. 몰라. 응. 나 비율 개 좋아. 빠. 야, 내 기울이 길 수 있잖아. 왜 그래? 준하는 눈이
은이 주어고 작다가 서술어고 주어는 서술어. 준하가 서술어라고? 준하하다 있는 거야? 그럼 준하하다? 아니 이렇게 어. 꾸며주고 그래서 얘가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친구가 이 준하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미 제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아까 주어의 상태 얘기 먼저 한 게 서술조 같은 경우 특히 이거랑 관련돼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이 팁에 나온 거예요. 네. 네. TV? 팁에. 제가 발음을 잘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뭐가? 아 선생님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서술절이 또 있는데 이 서술절이 있긴 하지만 제가 요거는 하나 더 넣어볼게요. 내가 만난 친구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마음이 정말 착하다. 자 이거 봐봐요. 아까 이것만 서술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네. 맞아? 자 이거가 절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만요. 절이 하나 더 내가 있다고. 만나. 이게 뭔데? 관용절. 오. 다른 거 멋있다. 아니에요. 만나다는 동사인데 거기에 니은이 들어가서 관용절이 된 거죠.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역시 난 너무 똑똑해. 똑똑. 아무튼간에 개귀엽다 진짜.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옆에 충분히 더 다른 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꼭 주의를 좀 해주세요. 아 힘들어요. 자 어디냐면 26페이지.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뜨는 장르가 수필이죠. 수필은 우리가 고1 때부터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술갈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교술갈래가 뭐의 줄임말일까? 교훈을 와서 서술. 교갈. 뭘 자꾸 그거리야. 그게 뭔데? 교훈을 갈래. 아니네요. 왜 저래? 뭐 던지지 마세요. 교갈. 교훈을 뭐라는 거야? 교갈? 교술 갈래. 별다줄 진짜 그만 좀 줄여. 자는 교훈을 사술하는 갈래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걸 썼던 거 같아. 그죠? 이거 그죠? 작가의 경험을 통해 그냥 내가 길게는 안 쓸 거야. 이것만 쓸 거야. 깨달음을 얻어 그다음에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네. 이거 있죠, 여기 교훈. 이렇게 굳이 시연이가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딱 이렇게 세 개만 알고 하시면 돼요. 작가의 경험, 깨달음, 그 다음에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 이 세 개만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내용을 일치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려워봐야 뭐 추론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교술관례 같은 경우는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전달 방식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달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가 있었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예시도 있을 거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비교, 뭐 대조, 인용.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유추도 있을 거고요. 분석. 뭐 병렬도 있어, 분석도 있고 뭐. 알았어, 분석.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 요건 아마 다 대체적으로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아마도. 자, 거기 보면은 소년 시절 집에서 멀지 않은 이웃에 호랑이 박사성이라는 노인이 한 분 계셨다. 일단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 호랑이라고요. 호랑이. 사성이 뭐예요? 뭐? 사성.
그냥 박사성이라는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 사성 이름이에요. 네.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성균관 사성 벼슬을 하신 일이 있는 한 학자였다. 벼슬의 이름이네요. 벼슬의 이름. 그죠? 어떤 학자였대요. 이제 생각하면 원교풍의 좋은 초서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80이 넘도록 그 늠름한 체구의 넓은 이마에는 두리두리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자, 뭐가 들어왔어? 우리들이랑 외양묘사가 드러났죠? 그죠? 외양묘사. 왜? 왜 니 뜻대로 안 돼서 그래? 아니요? 응. 외양묘사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그쵸? 평소에는 말이 적지만 걸걸하고 급한 성미와 크고 잘생긴 풍채 때문에, 자, 걸걸하고 급한 성미 위주 쳐주시고, 이거는 성격의 직접 제시죠? 직접 제시. 크고 잘생긴 풍채 때문에 아마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보면은 그분 성품대로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그저 얼굴에 구수한 미소 같은 것이 얼씬 지나가고는 그 걸걸한 음성으로 이 사람아, 자네는 신학문은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한문을 읽어야 되니, 개꼰대네. 그죠? 하시고는 안경너문으로 내 얼굴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곤 했다. 이분에게는 벌써 환갑이 가까운 외아드님이 있었는데, 와, 씨, 할아버지는 80이 넘었고 아들은 환갑이 넘었대요. 그죠? 이 아드님은 아버지와는 딴판이어서 성품이 경망스럽고 풍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체신 없는 사람이어서 호랑이 노인의 외아들 치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었다. 자, 얘랑 얘 이제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 맞냐? 맞아요. 그죠? 뭐 외가의 아들이야? 외아들인데 이 둘은 비교가 된대. 그래서 얘는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 졸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죠? 졸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일단 졸업 작품 아니에요? 졸작이라는 졸업 작품도 있지만 이 졸작은 좀 망한 작품이란 얘기예요. 망작이다. 망작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기우. 여기 들어갔죠? 대조 비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호랑이 노인의 평생 큰 한은 이 졸작 아들이었던 모양으로 이웃에서 간혹 들려오는 소문에는 이 호랑이 노인이 약주를 좀 자시고 어쩌다가 되게 화를 내시는 날이면 병령 같은 큰 소리로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아도 억울하다고 하겠는데 쥐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이 쥐새끼가 누군가겠어요? 그 아드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면은 중략부분 보시면요. 어쨌든 동물원 우리 안에서나 바라보고 좋아하던 호랑이의 듬직한 거동을 우리의 세방한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듯 싶은 것이 즐거웠고, 나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호랑이랑 짐승을 한층 좋아하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노인을 통해서 이 호랑이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연히 거마만 떨고 대길이 치장만 자랑 삼는 사자보다는 듬직하고 구수하게 생긴 말이 없는 산중 군자 호공이 옳았고, 여기서 호공이라는 거는 호랑이를 약간 호랑이 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앙칼진 돈전박이 표범 같은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맹수였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교 대상이 또 있었네요. 뭐야? 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표범이 있었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험이 보고 있냐?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올라간다. 알고 있지? 아니에요. 어머님 보시라고 그 부분만 링크를 따서 드리는. 아니에요. 자,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었지만 근래에 몇 해 동안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는 어쩌다가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언뜻 호랑이 생각을 하고는 산보 겸 멀지 않는 동물원 숲을 찾아가곤 했었다.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호랑이와 더불어 무료한 한나절을 벗삼아 그 잘생긴 얼굴과 늠름한 동작을 마주 바라보다보면 어쩐지 호랑이와 나와는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였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이 호랑이에 대해서 얘에 비해 얘는 뭘 느끼고 있다?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왜? 애초에 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심지어는 저놈이 타양에 와 있어도 우리 편이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어려서부터 호랑이에 대한 무수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고 이야기에 얽힌 호랑이들과는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럼 뭐야? 이렇게 친밀한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접한 친숙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어느 노화백을 만나서 그 득이의 재담을 듣던 뜻 끝에 이 재담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의 멋진 풍도를 엮은 옛 이야기에 요절하도록 웃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의 호랑이는 한국의 산하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건 뭐야? 우리가 처음에 호랑이에 대한 친밀감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뭐 어떤 대상으로도 이제 바뀐 거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 점점점 개념이 커진 거니까 점층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층적 표현. 구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조. 자, 그 다음에 그 왕년의 장자지풍이 한국 사람의 몸에 올마배어 근사한 한국의 인간 호랑이가 되어 나오곤 한 것인지도 모르다. 그럼 여기서 인간 호랑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아까 언급됐던 박노인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1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실험적 요소 뭐 이런 거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내 거는 이것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초코맛 맛. 뭐 했냐면 하고 있는 갑자기 초콜릿을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클립을 이제 너만의 클립을 따가지고 이제 잠깨기 위해서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번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하고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요게 뭐의 특징이야? 교술관례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어났어요. 자, 1번 전문가의 견해 따위 안 보여. 그죠? 그 2번 고사를 활용하는 것도 안 보여. 그죠? 우화적 기법. 우화적 기법이 뭐냐면요. 동물을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그죠? 4번 시간적 흐름에 따라 대상을 서술한 적도 없고요. 자, 5번 대상들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했다.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쵸? 이 호랑이는 호공이라고 하고 뭐 사자는 뭐 게을르고 표범은 뭐 앙칼져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그랑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이는 기역에서 노인의 외모와 성미를 보고 노인에게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까지 맞죠? 그쵸? 2번 기역에서 한문을 읽어야 한다는 노인의 말을 인용한 것은 학문 수양에 대한 글쓴이의 의지. 학문 수양 한 적 있나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윗글에서 글쓴이가 호랑이를 가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뭘 그랬어요? 그냥 우리 그 앞에만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뭐가 있니? 뭘 가지고 가면 되니? 한문을 가져가라고요? 뭔 개소리야? 가가 뭔데요? 인간 호랑이. 호랑이를 가로 명명한 아니 호랑이를 가로 명명한 이유. 왜? 그럼 인간다운 어떤 인간 중에서 호랑이 같은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뭐야? 때문에. 응? 박사장. 그거 말고. 모르겠나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울었으면.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 우리가 이 얘기 한번 했잖아. 그치? 우리 민족에 연결시켰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 한국 사람의 뭐 이제 뭐 격이나 뭐 아니면은 뭐 풍모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호랑이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 호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볼게요.
이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아닌가요? 익숙해요. 익숙해요? 저 이거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럼 시연이한테 다 물어보면 되나요? 네. 레알로? 네. 자, 일단 얘는 향수라는 작품이고요. 일단 향수의 뜻이 뭐냐? 병. 어? 뭐라고? 향수병. 고양을 그리고. 그쵸. 이거 자체가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럼 벌써 다 끝났어. 이 향수라는 제목 자체에서 벌써 끝났어. 뭐야? 그리움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향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리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향수라는 건 어쨌든 내가 지금 뭐야? 고향에 있지 않는 거지. 맞지? 고향에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모두 나와야 돼. 이 그리움은 어디서 기반이 되는 거다? 추억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 추억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랑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책가방 속에 집어 넣어드려요? 과거 회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아, 저 진짜 이거 향수 달인이에요. 왜냐면 작년 시험 보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만나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이 향수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이렇게 손 시려워요. 남자친구 잡아달라 그래요. 없잖아요, 여기. 아, 공식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없다니까요. 비공식적으로? 뭔 소리예요? 알았어요. 지금 촬영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뭔 아니 어, 자꾸 놀리세요. 수업을 하셔야 선생님이 학생이 놀리고 계시는. 그게 제 의무라서 놀리는 건 저의 의무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 향수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후렴구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 어. 그것이 차마 코멘들이 칠이야. 일단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고양이. 고향이죠. 그러면은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라는 무슨 표현이에요? 오, 서리적 표현,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리움을 강조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네요, 그죠? 맞죠? 그렇죠. 통일성. 오, 맞아요. 안정감 그런 거.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빵으로 후렴구는 어쨌든 반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야? 그치, 리듬감, 운율감도 운율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있어요. 뭐야? 연을 구분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연의 기능이라고 해요. 분연. 연을 구분한다. 그래서 분연의 통일이요? 뭐라고? 이번에 통일감. 통일감. 통일성이라고 해도 되고 뭐 통일감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후렴구를 다른 말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연구? 맞아요. 그건 고려가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없어도 되는 애들고. 이름 운율이요? 네, 리듬, 운율. 리운. 리듬감, 운율감. 뭐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세요? 손예진이랑 현빈 아들 이름. 뭐가? 아들 이름이 뭐? 아들이래 아들. 뭐? 와, 아들 진짜 낳았다고? 잘생겼겠다. 그러니까 손예진이랑 현빈 어. 그 자식이 아들이래요. 아직 아. 뱃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진짜 잘생겼겠다. 그러니까 난 너무 기대돼. 미래에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될까. 부모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막상 아닐 수도 있어. 아니라면 이제 성형이 최선한. 이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자식이 못생겼다? 그러면 이제 성형이 다 탈로가는 거예요. 아. 알죠? 근데 그치.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남자가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고서 이제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이니까 여자가 자기 과거를 보여줬는데 과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여자랑 완전 딴판인 게 얼굴을 다 성형을 한 거예요. 눈, 코, 입 다. 아니 거기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면 되잖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배신감에 이혼했어? 이 위자료를 청구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 딸의 못생긴 얼굴을 책임져. 아니 그 딸이 못생긴 얼굴도 성형하면 되잖아. 사기결혼 사기결. 성형하면 되잖아. 그지? 걔도 성형시키면 되잖아. 돈이 어딨어요? 나는 모르지. 지가 알아서 벌어야지. 이 여자가 응.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 사기결혼. 그럼 끝까지 숨겨야지. 소송을 했던
끝까지 숨겼어야지. 왜 끝까지 안 숨겨? 자, 일단 이제 봅시다. 자, 1년. 이게 제일인가요? 너 못생겼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누구 못생겼냐고요? 왜 못생기게 왜 죄냐고 물어봐. 그래, 못생기게 죄냐? 못생겨서 이혼했잖아요. 아니지, 그걸 속인 게 되지. 못생겼던 사람이 그렇게 이뻐졌으면은 그걸 미리 오픈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나는 네가 좋아하면 하는 거지. 나만 쓰레기냐? 자, 볼게요. 자, 그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1년부터 5년까지는 모두 다 고향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처음에 뭐 어떻게 되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보여요? 어떤 풍경이 보여요. 그죠? 고향에 대한 풍경이 보이고요. 자, 거기에 지줄되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줄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옆조리듯이. 그거 하고 있는데, 자, 지줄되는 실개천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이 들어간 거예요? 민법. 의인법 들어갔죠, 그쵸? 지줄되는 실개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휘돌아 나가고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실개천이 돌아 나간다고 한 거 보니까 화류법도 들어가 있어요. 의인법과 화류법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대상이 이동됐어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흐름을 우는 곳. 자, 그럼 뭐야? 금빛 게으름 흐름. 공감각적 신상. 뭐의 모화? 청각의 시각화. 금빛 울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모모의 모화 이런 게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청각의 시각화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부분에 나왔을 때는 주된 감각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보조가 되어야 돼요. 이 뒤에 오는 애들은. 한마디로 뭐야? 금빛 울음 중에서 주된 부분이 뭐야? 울음이죠? 금빛이 주된 건 아니잖아, 그죠? 맞아요? 왜? 네. 준아 왜? 청각의 시각화. 아까 후렴구 적었어요? 후렴구 설명했을 때 그곳이 차마 거기 부분? 네. 준아도 적었어? 네. 그럼 거긴 여긴 안 한다잉? 네. 뭐? 내신도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입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저는 저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세득. 세득을 할 거예요. 1고 3득이라고 모르겠는데 3득은 뭐야 대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연 보시면은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라는 그 표현에서요. 자, 거기 부분을 통해서 뭐야? 시간에. 그렇지. 시간에 경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질화로가 재가 식어진 시간이면 언제일까요? 밤. 뭐 한 새벽쯤 됐겠죠? 그죠? 왜? 관리를 안 하잖아.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이 비인 부분은 뭐야?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에 달리고 자 거기도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밤바람 소리가 말에 달린다고? 말을 달린다. 말이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뭐야? 이 소리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라는 거야? 이거 화류법으로 봐야 돼.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류법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 불교 되게 응? 아니에요 불교 연습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밑에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애 아버지가 자 집베개 밑줄 쳐주시고요. 지푸라기 되게 맞죠. 집베개다 보니까 우리 집베개니까 집베개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집베개 뭘 할 수 있어? 집베개. 맞아요. 바나나? 바나나 뭐야? 바나나 뭐냐? 집베개 가난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집베개를 통해 바나나를 할 수 있다. 집에서 바나나가 나나 보네요. 네, 이상한 곳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뭐가 있냐?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거기 밑줄 쳐보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뭐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속성이요. 흙에서 자랐다며. 네. 생물적. 순서가 흙에서 자란 건 순서. 다 안 되네. 아니 이런 건 안 가르쳤을 쌤이. 누가 안 알려줬어? 작년 그거 대학교 그거. 자, 그 다음에 밑에 파란 하늘빛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파아란. 시적. 뭐 그건 그렇죠, 그죠? 하늘빛. 자, 요거 자체의 의미가 그럼 뭐야? 파란 하늘빛. 우리가 하늘, 그러니까 이상이겠죠, 그죠? 네, 이상. 이상. 그리고 플러스 또 뭐고도 나왔냐? 색채어도 나왔죠? 색채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자, 여기 함부로 쏜 화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약간 참. 철없다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도가 있진 않아요. 의도. 이건 그냥 뭐냐면요. 어린 시절. 그냥 이건 어린 시절에 뭐 호기심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호기심. 그래서 밑에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여기서도 감각이 들어왔어요. 무슨 심상? 촉각적 심. 촉각적 심상. 저는 확실히 시가 더 즐겁네요. 저도요. 전 문학하는 것보다 문학이 아니라 문법하는 것보다 문학이 더 즐거워. 근데 저희 고전 시가 많이 했어요. 뭐? 저희 고전. 고전 시간 했냐고? 하긴 해. 중세국어 언제 배워요? 고1 때. 중세국어 배우고 싶어. 중세 문법 얘기하는 거지?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야 했어 그거.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별로예요. 아니 저희 언제 해요? 저희. 뭐 내년 이맘때쯤에. 왜요? 그때 시험 범위니까. 아니 일찍 할 순 없어요. 니네 학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2학기 중간이나 2학기 기말 때 많이 하죠. 근데 내신 말고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는 문제. 학원에서 중세국어 해달라고? 네. 그거?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고? 여기 있어. 문장 성분이 끝났잖아. 그럼 그때 해줄게. 오케이. 그럼 얘는 다 죽을 텐데. 괜찮아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자, 아무튼 사연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일단 요게 세 연이 나왔어요. 이제 3년까지 나왔는데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다 고향의 정경, 그다음에 뭐 고향의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내 순수했던 마음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누이와 뭐 아내가 떠오르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각 연마다 고향을 통해 떠올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사연 보시면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이렇게 나와요. 뭐 존나 긴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법? 지기법. 지구법 나와요. 고인물이네. 뭐야? 검은 머리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린 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어린
V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아내가 나오는데, 자 거기 부분에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어디? 저 어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는 건 이게 평범한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철 발벗은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야? 한 번도 뭐야? 그러니까 계속 맨발로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다? 가난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에 등이 지고 이삭주 떤 곳이 어딘 거야? 고향인 거죠? 맞니? 근데 춤추는 반물결 이거 뭐가요? 춤추는 반물결. 춤추는 반물결이요? 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그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응. 왜 했어 그때? 의인법이라 했어? 네. 그럼 맞겠죠? 춤추는 거니까. 네. 자, 여기 우리가 의인법과 화려법 같은 경우는 구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 말고 다른 존재들도 할 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거 행위로만 보시면은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연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오연으로 넘어가시면 하늘에는 섞은 별, 이제 별이 이제 뭐야 조금씩 있는 거야. 조금씩 있는 거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여기서 모래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모래성과 관련된 거는 뭐랑 연결시키면은 신비한 이미지니까 동화적 이미지랑 연결이 가능해요. 동화적 이미지랑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는 것도 봤을 때 가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가난하지만 우리가 화목한 어디야? 가족이겠죠? 그죠? 맞니? 네. 응. 오연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다? 고향에 있었다 라고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바로 봅시다. 자,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쉽겠네요. 그죠? 1번 1년 같은 경우는 넓은 뻘, 시계천, 황소,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풍경, 정경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죠? 2번 보시면은 겨울밤, 방안 그 글로 넘어갔죠, 그쵸? 아버지 계시고, 그죠?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연결 가능하죠? 3번 풀섭, 어린 나. 자, 근데 내용 정리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의 고단함이 아니라 순수했던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보시면요,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1920년대 감산적 낭만주의 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했다.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등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아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냥 어쨌든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지줄된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맞죠, 여기까지? 그죠? 흐르는 시냇물의 동적 이미지.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휘돌아 나간다 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난 감각의 전이를 통해 황소의 외양을 고치하고 있다. 땡. 일단 뭐가 틀렸어? 청각의 시각. 그리고 또 뭐가 틀렸어요? 근데 외양을 고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쵸? 자, 3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약간 단골 같은 문제예요. 윗글의 후렴구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칠리아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요거 있었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연의 끝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 아까 이거 안정감 통일성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뭐야 이거. 문장부호를 통해 앞서 드러낸 정서가 이어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참화와 같은 수식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태도. 자주태도 안 돼. 자조적 태도가 뭐였죠? 약간 냉소적. 냉소적은 회의적? 뭐지? 냉소적은 말 그대로 차가운 웃음입니다. 누구한테 풍자, 비판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했었죠? 뭐요? 냉수적 말고 아까 뭐 얘기 또 했지? 자식 뭐 회의적. 회의적. 회의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견해를 내는 게 회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적 태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눈 졸라 감기네요. 그죠? 쟤요. 서준아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네. 아직도 문어 일어났네. 와. 오마이 갓이다.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와우. 누나 몇 개예요? 문학 3개. 중문학도 3개네. 윗문학도 3개. 와. 와. 자,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아는 거다. 김미정의 본보. 네 감자는 뭐 봤니? 이거지. 네. 얘 봄감자가 좋단다. 아, 그건 봄봄이 아니었나? 그건가? 진짜 뭐 장르 파괴하고 있어. 정순이. 제가 봄봄을 약간 영상처럼 만든 걸 본 적이 있는데 정순이를 점을 안 그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왜 졸려? 이것만 버틸 수 있어? 지금 몇 시? 요거는 버텨. 자, 일단 얘는요.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리사위. 대리사위예요. 대리사위가 뭔지 아세요? 데려가서 된 사위. 대리사위가 뭔지 아세요? 데려가진 사위. 납치된 거예요.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 이제 전에 뭐 하는 거야?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는 뭔지 아세요? 네. 저희 아빠가. 방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그거 큰일 나. 방사하는 거예요? 어? 어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전까지. 뭐 일도 도와주고 뭐 민 형제. 형제. 형제? 아 뭐였더라? 그 역사에서 있었는데. 근친? 아니. 대리사위제. 민며느리제. 그게 하는 거 아니야? 민며느리제. 어. 사업자랑 민며느리제. 맞아요. 제가 이밖에 몰라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된 갈등 양상이 장인과 나예요. 나예요. 근데 분명 나는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치는 이렇게 가 있겠죠? 슈퍼 을입니다. 슈퍼 을이. 잠깐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셀퍼 꼈는데 안 써줘요. 뭐라고? 왜 저래 진짜. 자, 볼게요. 요것만 좀 빨리 보고 끝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 부려만 먹고 왜 성내 안 하지요? 일단 뭐야? 왜 결혼 안 시켜줘 이 개새끼야? 이러고 있어 그죠? 난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특히 여기서 특징이 뭐냐, 나의 뭐가 드러나? 주관이 드러난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살짝 좀 어떤 거면 살짝 멍청해. 생각하기 살짝 멍청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희화화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적어두세요. 희화화라는 게 뭐냐면 살짝 좀 웃기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해학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희화화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장인님이 펄떡펄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노려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글을 도는 것이 빈장님 아이 자식 잠깐 먹어라 잡아 먹어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개쳐맞았어요. 자, 중량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었다. 아이 개 호구 새끼죠 지금.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아이 차라리 그게 낫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항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이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듣고세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누가 봐도 여기 장인님은 존나 개새끼인 것 같은데 그죠? 가스라이팅 존나 하고 있죠.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들고 핑강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맹설을 하며 불야살야 지게를 타고 일터로 갔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하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는 잠깐만 뭐가 나왔어. A 부분 뒤에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그렇죠. 이런 구성으로 뭐라고 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그 말도 맞죠? 그 전에 근본적으로 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그런 구성들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럼 요거는 뭐랑도 연결되냐? 과거 해상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던 보통 역순행적 구성이면 액자식 구성이랑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액자식 구성이 뭐야?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있어. 액자처럼 안쪽에 이야기가 있고 바깥쪽에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쭉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놈아 놔라 하다 이러면서 장인님은 해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땡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새끼야 막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야 그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점순아 하면서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고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점순이가 와서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 편 들어줘 안 들어줘? 내 편 따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이 새끼가 왜 아버지를 왜 때리고냐? 근데 분명 그 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점순이가 원래 여기에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 전에 점순이가 야 넌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장인님 조지라는 건 줄 알고 지금 했다가 지금 걔 좆대버린 거죠. 자 왜? 뭐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아유 이 새끼 이거 이 망할게 이 아버지 죽이네 하면서 내 뒤를 뒤로 장바닥 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뒤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이는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조졌다. 그 뭐야 얘네 점순이랑 엄마랑 다 이렇게 나에게 잡힌 다음에 존나 때리고 있어. 이건 진짜 납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근데 어때? 막 엄청 심각해 보이진 않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희화화라고 해요.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고.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어보겠다. 이 자식 자기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거 그 등대꽃피 회원인가? 그거 맞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마 맞나? 그 동백꽃 필 무렵은 뭐야? 메밀꽃 필 무렵은 아는데 동백꽃이 그거 무슨 뭐 드라마니? 그 감자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감자는 그냥 동백꽃이 메밀꽃 필 무렵만 얘기한 거 아니야?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다. 자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장모와 점수는 모두 장인의 편에 들면 나를 만류하고 있다. 맞죠? 시원아!
2번 시원아 자니? 자니 밖이야 여기 여기가 밖이야. 나는 점순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얘만 모르고 있었죠. 그죠? 3번 점수는 자신의 속내를 장인에게 만들어내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니 그냥 이 새끼가 잘못 알아듣는 거라고 병신아.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뭐라고 나뉘냐면은 김유정의 소설은 1930년대 어둡고 삭막한 농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저변을 펼쳐놨다고 평가를 왜 끈끈하니나 끈질기나. 자, 특히 본범에서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과 과장된 희극적 상황, 대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의 설정, 상황의 원리적인 망일과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악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연결이 되죠. 자, 1번 이 자식, 이 망할게와 같은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악성이 부각된다. 맞겠죠? 2번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이 발생하겠다. 그치? 주관적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럼 이거 연결 가능하죠? 3번 한 집에 기거하면서도 영문을 모르면 나의 우두한 성격을 통해 해악성이 부각된다. 야 멍청함을 통해서 존나 웃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4번 장인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만 않는 말로 볼 수 있다.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장인이 얘기한 거야. 장인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하도 쳐맞으니까 지금. 그죠? 5번 바지가랭이를 움켜잡고 다투는 장인과 나의 과장된 모습을 통해 해악성이 드러난다. 여기도 맞겠네요. 자 3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 뭐가 답이에요? 뭐가요? 5번이 답이에요? 몇 번? 2번. 4번. 왜요? 자 3번은 A와 B에 대한 이해니까 이건 일단은 답이 뭘까? 답이 3번 왜요? 찍어봤어. 아 이건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두 인물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는 건 내적 갈등이 뭐야? 안에서 나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야 이건 답이 5번인데요. A는 B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 맞죠? 그 아까 역순행적 구성.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터로 나아가는 나의 어리숙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답이 뭐예요? 5번이요. 자 102페이지 볼게요. 102페이지 보시고 자 요거 후다닥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일단 광고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광고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지 않았다면 광고가 뒤지게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거지 같은 광고도 많고 뭐 마피아 시티 같은 거지 같은 광고도 있고 뭐 이상한 화장품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아무튼 간에 광고라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광고에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제품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네, 플러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네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게 해 제품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자, 그럼 제품의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겠네, 그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소문만으로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얘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광고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 제품을 비교해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밑줄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광고의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의의. 자, 그래서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에 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이 있었고요. 광고는 소비자에게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용도를 알리기도 하며 제품명,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포함해 심리적 혜택이나 제품의 개성이나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방금까지는 이 광고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죠? 정보 전달이라는 어떤 정보 전달 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나라고 나와 있으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반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반대적인 뭐라고 했냐? 현대 광고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다. 요즘 현대의 광고는요. 정보 전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대요. 왜 아쉬운 부분이 있대? 자, 광고의 기능은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그것도 아니에요. 광고의 속성상 일면적인 정보, 밑에 저보다 일면적인 정보. 그러니까 뭐야?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리하고. 최근에는 제품 이미지 구축에 치중해 제품의 가격, 판매처, 품질 등에 대한 뭐가 없다?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그냥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말이 한번 잘못 쓴 건가? 맞아요. 객관적인 뭐라는 거야? 나 이거 치매 아니냐 이 정도면 진짜? 약간 요즘 자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서 써. 어제 내가 그때 봤었지. 네. 나 왜 그러냐? 그래야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아무튼 광고의 기능은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표적이 되는 소비자 사이에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차별적 선호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설득적 기능을 한다. 맞아요. 광고의 목적은 사실 설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화작을 배우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광고는 설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러한 광고의 설득 기능은 마치 판매사원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과 같다. 판매사원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한다면 광고는 대중매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적이 되는 소비자들을 설득한다. 자, 그럼 이거 판매사원과 광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쵸? 대면하지 않고도 집단적으로 소비를 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인 판매가 소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비해 광고는 거기 밑줄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과 관련해 표적이 되는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럼 이게 뭐야? 광고는 짧은 부분이 있지만 대신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이게 판매사원이랑 차이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의 측면에서 광고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제품 혁신이나 품질 향상과 같이 물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외에 소비자들의 지각을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최근에 제품의 개발 수준이 평준화되어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 밑줄 물리적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현대 광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야? 물리적인 차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지. 질이나 그런 게 그죠? 맞나요? 밑줄 굴러 그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되는 제품을 등가 제품이라고 한다. 자, 그것도 일단 밑줄 쳐보자. 어이구, 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등가 제품. 자, 그 다음에 등가 제품이 많아진 현실에서는 판매하려는 제품의 개성이나 이미지 등 심리적 특성을 개발해 부가가치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심리적 가치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저도 심리적 가치를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맨날 개소리나 하면서 이 사람은 개소리를 잘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광고는 또 어떤 기능도 있다. 딱 어떤 기능도 있냐면은 이 브랜드라고 있어요. 브랜드를 상기하는 마이 갓. 브랜드를 상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광고를 통해서. 그냥 맥도날드 하면 햄버거.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 저도 막말로 광고를 몇 개 게재를 하면은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지를 알 그거 수가 있다. 하면은 쌤. 아이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 이따 계좌번호 보내주고 제가 이 친구비 입금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내가 짜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잘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이따 친구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괜찮은 브랜드들이 계속 광고를 하는 이유, 그럼 상기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제품 구매 시점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기억하게 만드는 제품군을 고려대상 제품군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맥도날드 얘기했으니까 이거 고려대상 제품군은 뭐겠어? 뭐 버거킹이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롯데리아는 뭐 없긴 하나? 잘 모르겠나? 아무튼간에 소비자 사이에 인지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브랜드가 고려대상 제품군에 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광고를 리마인더 광고라고 한다. 리마인더의 광고는 거기 밑줄 쳐보자. 이미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립한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밑줄, 재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1번 볼게요.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대놓고 나왔네요. 1번이 광고의 의의를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제가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보기는 윗글을 접한 광고반 동아리 학생들이 가상 광고 전략 회의이다. 이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맞니? 맞아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 뭐가 있는지 보자. 공통적인 욕구를 먼저 파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제품 혁신이나 품질 향상과 관련해 그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도 있나? 여기 있네요. 그죠? 3번 맞고. 4번 제품이 지닌 이미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호소하란다. 있나요? 많은 소비자들이 회사 음료수 하면은 청량 음료만 떠올린다. 각인시켜준다. 이런 말이 쓰죠. 그다음 이음 5번 제품이 고려대상 제품군 내에 유지되도록 하는 리마인더 광고를 제작해야 된다.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인지도가 부족해서 리마인드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설집이세요? 네. 네, 5번이 정답이죠. 3번. 3번 볼게요. 왜 그래? 자, 보기를 참고해 A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 자, A가 뭐였냐? 요런 비판인 거죠? A를 비판하는 거야. 그죠? A가 지금 뭐라 했어?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보기 뭐라고 했냐?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되냐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추구하는 이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A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A의 한 말을 비판한 거지. 여기서 객관적인 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 얘를 비판하는 거야. A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A는 객관적인 광고를 전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은 이게 얘가 지금 객관적 정보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 있는 거잖아. 정보가 없는데. 그 비판적인 입장이 거기지, 그치?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다시 하려면은 아니야, 객관적인 정보보다도 추구하는 이미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라고 다시 재반박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탈모야? 이거 탈모에 좀 민감한데? 웃지 말고요. 뭐라고? 10분 안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걸? 아마도? 할 수 있을까? 집 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할 것 같아요.
컴퓨터 해보자. 네, 금방이에요, 사실. 자, 여기 뒤에 볼게요. 자, 104페이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볼게요. 자, 회화에서 초상화는 사람을 부장시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 화화 중에서도 초상화는 누구를? 사람을 부각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나 역사화나 장르화 등 서사적인 장면에서 사람이 등장해도 우리는 그 그림을 초상화라고 하지 않는다. 자, 역사와 장르화가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초상화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그대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누구를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부각시켜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커스를 뒀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초상화는 종류에 따라 입상과 좌상, 와상, 기마상, 전신상, 반신상, 정면상, 측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열거죠, 그죠? 여러 형식으로 나와요. 대부분 고대에서 나타났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더욱 다채롭게 발전하면서 체계화되었다. 초상화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생경하게 느껴지는 게 측면상이다. 생경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조금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낯설게 느껴지는 그게 뭐래? 측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측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측면상이 서양에서는 많은 것은 윤곽선이 눈, 코, 입, 턱까지 다 묘사하므로 이목구비를 쉽게 나타낸다. 자, 측면상은 뭐래? 이목구비가 잘 드러난대요. 얼굴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서양인은 그 인상과 특징이 옆에서 봤을 때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서양인들은 좀 어때? 코가 막 크고 막 다 크고 난리 났잖아, 그죠? 그런 부분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측면상이 조금 더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러나 서양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 측면상보다는 부분 측면상이나 정면상이 더욱 선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측면이 더 중요했지만 나중에는 부분 측면이 되거나 그 다음에 정면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상화는 특정 인물을 그려내는 특성 때문에 초상화가 항상 그려진 사람과 똑같아야 한다고 여기가 쉽다. 그러나 그림 속 인물이 대상이 된 사람과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반적인 그럼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일반적인 인식. 뭐가 같아야 되고? 이 대상과 그림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경기 우승자를 기념하는 초상 조각을 만들었으나 실제 인물의 모습과는 달렸다. 당시에는 밑줄 우승자들이 더 이상적이고 훌륭해 보이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집단의 요구. 밑줄 쳐보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그치? 올림픽 우승자인데 막 존나 허약하게 생겼어. 좀만 건드려도 막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이 생겼어.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약간 근육 빵빵하고 막 우람하고 막 가자! 막 그런 느낌, 원반 던지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상화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를 닮게 표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물의 특징을 잘 포착해 그 사람답게 묘사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그건 뭐야? 인물의 그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외모를 넘어가서 그 인간의 인물이죠, 인물. 인물의 특징을 잘 부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의 초상화가들은 그려진 사람의 내면이나 성격, 기질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 오히려 대상의 외모를 왜곡할 때가 있다. 자, 요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왜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곡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렇게 왜곡된 초상화는 실제 인물의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그 사람의 분위기나 내면을 생생히 전해주기 때문에 더 진실한 초상화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였어? 인간의 특징을 더 잘 살리려면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초상화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 인물의 인물담을 확실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는 사람의 외모를 정확히 묘사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내면까지 밑줄 쳐보자. 내면까지 선명히 드러나게 보이기로 유명한 초상화가이다. 특히 그의 루이 프랑수와 베르탕의 초상은 초상화를 그릴 때 내면의 진실을 포착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앵그르는 베르탱이 다른 정치인과 무섭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고 그 표정에서 베르탱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대단한 권위와 거친 기질을 지닌 인물로 그려냈던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미지에 맞게끔 다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저는 이제 뭐 어떤 이미지예요? 이제 뭐 탈모 그런 이미지. 그래서 초상화에서 한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표현할 때 가장 잘 애용되는 방법이 그 밑줄 표정 또는 인상 포착이다. 그 사람이 잘 짓는 특유의 표정과 고유한 인상을 끈질긴 관찰로 정확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본질까지 생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나 인상들을 잘 포착해서 그리면은 그 사람에 맞는 성격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밖에 포즈와 시선, 소재, 배경으로도 화자는 인물의 특징을 전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그 여장 사진 자체도 그것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인물에게 적절한 포즈를 보여하는 것은 인물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선명히 드러나기 위해 중요한 표현 지점이다 라는 얘기로 됐고요. 자, 1번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초상화는 사람을 그린 그림 맞니? 누구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둔다. 맞죠? 특정한 누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은 초상화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그치? 있었지. 처음에 뭘 위주로 해서 측면상도 있었고 막 그다음에 존나 많았잖아. 그치? 3번 초상화에서 인물의 내면적 특성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표정, 인상 포착. 그죠? 4번 서양에서는 초상화를 부분 측면으로 그리려는 경향에서 완전 측면상이 아니라 측면에서 부분 측면으로 바뀐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까지만 할게요. 3번 따라 할게. 자, 2번 보시면은 윗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왼쪽 그림은 16세기 유명한 초상화였던 반다이크의 사냥 중인 영국 왕 찰스 1세였다. 여기 뭐가 중요해? 사냥 중인 거죠. 사냥 중. 그죠? 뭐 이렇게 챙기세요? 어차피 끝나면 할 건데. 이 그림은 찰스 1세가 말과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사냥을 하며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을 그린 것으로 군주로서 밑줄 쳐보자. 군주로서 수련을 쌓고 있는 인상 거기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허리에 검과 오른손으로 진 지팡이는 군주를 상징하는 모티프. 밑줄 쳐보자. 군주를 상징하는 모티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말조차도 고개를 숙인 모습. 밑줄. 그렇게 그려서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등 인물의 시선이나 인물들의 배치 등을 통해 왕의 위엄과 용맹함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찰스 1세 지위로 부하들을 배치한 점은 왕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 맞죠? 2번 찰스 1세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고 서 있는 자세를 그린 점에서 전신삼이면서 입상에 해당한다. 3번 찰스 1세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나라의 위기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맞아? 외양을 더 중시해야지. 외양을 하면 외양보다 그러니까 그 외양을 표현할 때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맞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깐만 클리닉 빨리 그 한 거 주세요. 저는 클리닉 쓸 수 없어요. 왜요? 저 이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알았어요. 소변 씨.